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진행을 맡은 송민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주 이슈를 골라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온리원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 스페이스 레이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최초 우주 전문 뉴스 프로그램 스페이스 뉴스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반가운 누리호. 누리호가 이렇게 몇 조나 들었습니까? 총 한 10년 개발 기간이 들었고요. 네. 그동안 들은 돈은 한 2조. 2조. 예, 와. 2조 정도 들인 프로젝트입니다. 기자님, 누리호. 그러면 1차 발사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예, 첫 번째 발사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 발사가 그 목표 궤도까지는 로켓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한 네. 고도 한 700km 정도까지는 갔는데 네. 문제는 그 공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물체를 초속 7.5km 정도로 이것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 네. 속도보다 느리게 물체가 궤도에 떨어지면 네.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는군요. 떨어집니다. 어. 그 7.5가 돼야 네. 지구를 원형으로 빙빙 도는 어떤 인공위성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것을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이 속도보다 느리게 물체가 우주로 사출이 됐고 때문에 이제 뭐 위성은 실패를 한 거죠. 위성 네. 발사 자체는. 네. 로켓은 목표 고도까지 올라갔지만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 당시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사실 로켓 발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성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표 그렇죠.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실패를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네. 두 번째는 2022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 개 다 잘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2차까지 그렇게 2022년 6월에 했고,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제 3차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잖아요. 그렇죠. 네. 3차가 지난 5월에 이제 발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누리호가 일단 발사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가 첫 번째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1993년에 이제 첫 번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그 과학기술용 작은 로켓이었는데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자력으로 우주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진짜 우리 로켓을 갖게 된 거죠. 네, 기자님이 방금 30년 만에 이뤄낸 위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우리나라 이 30년 만에 이뤄낸 이 기록이 뭐 빠른 편입니까? 좀 늦은 편입니까? 뭐 30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사실 긴 편이긴 하죠. 그런데 뭐 절대적인 시간이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 자체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네. 말은 뭐냐면 이 로켓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한 가장 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미사일 기술과 굉장히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네. 겹치는 게 많아요. 미사일 기술을 누가 남한테 가르쳐주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을 30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네. 능력을 갖게 됐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나라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뭐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뭔가 이제 막 가슴도 좀 뜨거워지는데 이거에 대한 좀 외신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특히 3차 발사에 이제 외신들이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해외에서 봤을 때는 발사 시장에 어쨌든 라이벌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도 하나의 제품을 들고 왔구나. 이런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3가지 포인트 때문에 특히 누리호 3차는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상황입니다. 사실 누리호 프로젝트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3차, 그러니까 남은 4차, 5차, 6차 발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일단 이렇게 발사체를 우리가 1번 가졌다라는 것이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위성 분야 산업 육성과도 이 프로젝트는 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라는 것이 되면 뭐 관련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하부 어떤 산업 쪽으로도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함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더 이제 이쪽 4, 5차, 6차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에 있을 4차 발사에는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라는 것을 이제 발사가 이제 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있을 5차에는 뭐 소형 위성 뭐 2호에서 6호 이렇게 또 발사된다고 하고 2027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직 확정되거나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2025년, 26년, 27년 이렇게 4차, 5차, 6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누리호 그 발사체가 조금씩 뭐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 겁니까?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주로 쓰게 돼 있고요. 네. 단 약간의 이제 설계상 변경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래 1.5톤을 이제 지구 저궤도라는 곳에 발사하게끔 설계가 됐는데 네. 어떤 성능 개량이 됐는지 이제 1.9톤까지 올릴 수 오.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늘렸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로켓의 어떤 구조가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어떤 약간의 어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주 개발 산업의 목적 중 하나인 자체적인 우주 개발 생태계 조성. 현재 이 누리호 프로젝트에도 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누리호 개발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몇십 개 정도가 돼서 정말 네. 작은 부품 하나부터 뭐 연료, 그다음에 네. 뭐 좀 큰 뭐 연료 탱크, 엔진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민관 그 합작으로서 이렇게 사실 진행된 하나의 어떤 공동 프로젝트죠. 네. 누리호 프로젝트 자체가. 거기서 이제 사실 제일 크게 기여한 회사를 꼽으라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로켓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있어야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서 좀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조립, 그다음에 네. 발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다 개입해서 같이 이렇게 정부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어떤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런 산업화가 가능한 것은 기업 쪽에 넘기고 네. 그러면 정부는 좀 위험이 너무 높거나 음. 기업이 하기에는 돈이 너무 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 그러나 필요한 어떤 이런 어떤 난이도 있는 작업은 그럼 정부가 그것을 하자. 그 나머지는 기업에게 이양을 하자.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재 우주 산업의 트렌드고 거기에 발맞춘 것이 이제 이번 우리나라 정부도 그것에 발맞춰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한화가 이제 한국 화약인가요? 그것은 네. 옛날입니까? 너무 옛날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 이 방위 산업 쪽에서 되게 기여하는 그 이제 일을 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언제부터 좀 우주 산업에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개발에 참여한 겁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로켓 엔진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 그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여러분들 아시는 우주 인터넷이라고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주요 플레이어가 그 영국의 원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어떤 전 세계를 커버하는 글로벌 우주 인터넷 기업인데요. 네. 거기에도 이제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네. 뭐 전략적 투자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트렉 아이라라는 우리나라 상장 인공위성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됐죠. 그 밖에도 그 영국의 페이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안테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합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카이메타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그 천장에다가 이동하면서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네네네. 신호를 받는 안테나를 만든 회사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전략적 투자도 했죠. 그런데 네.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뭐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한화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좀 그 한화 그룹 내에서는 우주 사업에 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이제 한화에는 또 한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성 기술을 그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고 주한화라고 있습니다. 네. 주한화. 네. 거기는 국방용 또 이제 고체연료 로켓 그것도 이제 주한화가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화는 굉장히 이제 복수의 그 회사가 우주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현재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카이가 또 이번에 누리호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예, 일단 추진체 탱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추진체라는 게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로켓이 뭐 굉장히 크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안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비어 있다고요? 예, 엄청 텅 비어 있고요. 그 안에는 다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 탱크가 왜 중요하냐면 연료 탱크가 물론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엔진에 또 주입이 되는 작업도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1kg을 우주로 올리는데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보통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kg을 줄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고 추진 엔진 그 연료통이 로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얼만큼 가볍지만 많은 그 연료를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기술의 어떤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가 그 누리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단 추진 그 탱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사하면 방금도 엔진 말씀하셨듯이 이 터보 펌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터보 펌프라는 것을 만든 회사 이제 SNH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터보 펌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로켓이 이제 세로로 서 있다 보니까 연료가 엔진으로 당연히 스며 들어가겠죠. 네네. 하지만 그 정도 스며 들어가는 거로는 그 이 로켓을 우주까지 보낼 수 있는 추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로켓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엔진에 연료를 쑤셔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엄청난 양을 쑤셔 넣어주고 그것이 엄청나게 그 연소가 되면서 그 네. 파워로 우주로 날아가는 건데 이 터보 펌프가 바로 그 쑤셔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그 물을 이렇게 끓여 올릴 때 그 넣는 약간 그 마중물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떡집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왜냐면 네. 그거를 이제 방망이로 엄청 넣어주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고압으로 엔진에 연료를 진짜 뭐 쑤셔 넣어줘야 그 그렇군요. 정도의 추력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터보 펌프는 이 정도까지 하면 저기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좀 인공위성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인공위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체 주기가 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몇십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짧으면 3년. 3년? 예. 네. 그리고 길면 한 최대한 10년 좀 넘게까지 쓸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 이제 위성을 어느 궤도에 배치했냐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가 사실 있습니다. 그 누리호 자체는 지구 저궤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네. 그겁니다. 저궤도라고 한다면 이제 400km 정도에서 이제 고도 한 2,000km 정도. 우리가 볼 때 뭐 되게 먼 거리긴 하지만 사실 우주 그렇죠. 스케일로 보면 뭐 2,000km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궤도에 있는 위성의 주요 평균 수명은 3에서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위성을 많이 발사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성을 100개를 발사했다는 예를 쳐보죠. 그럼 3년이라고 뭐 미니멈으로 잡아봤을 때 최대 5년이라 잡아봤다고 해도 네. 100개를 쏘면 1년에 20개를 갈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계속 네. 변화가 생길 네. 거잖아요. 그것에 맞는 위성 제작 능력도 뒤따라줘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거기에 맞는 위성 발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1년에 20개, 5년이라 최대 잡고 1년에 20개를 발사해야 된다면 뭐 어림 잡아도 우리 3차 누리호 발사 때 8개를 쐈으니까 네. 최소한 2.5번을 발사를 해야 맞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그 위성 주기라는 것은 또 로켓의 발사 주기와도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은 또 지상에서 그만큼을 로켓과 위성을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와도 또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 그냥 단순히 누리호 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막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큰 돈을 들인 만큼 좀 누리호에 대한 미래 효용 가치도 앞으로도 더 어떻게 보면
뽑아내야 된다고 말할까요? 물론 뽑아내야죠.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 누리호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누리호의 효용 가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남겨진 이 숙제가 참 많네요. 그렇죠. 뭐 단순히 발사 성공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네. 외에도 이것이 이제 산업화라는 쪽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뭐 봐야 될 것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거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도 그렇고요. 뭐 기업들도 앞으로 할 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모든 궁금증 스페이스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